2024년 3월 강원도 평창군 산림관리구역 사지대는 장마 이후의 집안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사태 위험 때문에 봄이 시작되면 현장 점검은 필수였다. 그 구역을 총괄하는 사람은 산림청 위탁 현장반장 김태수였다. 60을 앞둔 나이였고 20살 무렵부터 나무를 다뤄온 사람으로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오래된 이름이었다. 그는 기록을 남기기보다 결과를 남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불필요한 말 없이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 때문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두터웠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점검 일정이었다. 최근 폭우로 일부 경사면이 약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해당 구역의 주요 수목 상태를 확인한 뒤 벌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작업 대상지 중 하나는 수령이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붉은 소나무였다. 직경이 1m에 가까웠고 해당 구역에서는 보기 드문 굵기였다. 보고서상으로는 벌목 가능 대상이었지만 정확한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태수는 나무의 줄기를 따라 눈길을 올렸다. 평소라면 수피의 균열이나 병충의 흔적을 먼저 살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자연의 결이 아니었다. 줄기 중간, 지면에서 약 6m쯤 위에 금속성의 이질적인 구조물이 박혀 있었다. 처음에는 폐철이나 오래된 농기구 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곽이 너무 분명했다. 둥근 헤드라이트 자리, 휘어진 핸들 프레임, 엔진 블록의 각진 형태. 그것은 분명 오토바이였다. 소나무가 오토바이를 삼킨 채 자라고 있었다. 태수는 즉시 해당 구역의 모든 작업을 중단시켰다. 현장 기록 사진을 남기고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사다리를 설치했다. 가까이에서 확인한 결과 차량은 줄기 안으로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단순히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면서 금속을 감싸 안은 형태였다. 일부 프레임은 완전히 목질 안에 묻혀 있었고 외부로 드러난 부분은 녹이 쓴 채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다. 오토바이의 연식은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연료탱크 측면에 희미하게 남은 로고는 국내 브랜드 대림이었다. 평창 지역에서 그 시절 청년들이 많이 타던 모델이었다. 나무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최소 3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발견은 단순한 현장 이슈가 아니었다. 벌목 대상 수목 내부에 대형 금속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기계톱이나 제재소 설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수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구역 관리 책임자인 박성호는 보고를 받은 직후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오토바이가 박힌 구간을 포함해 해당 나무를 절단하되 금속이 포함된 부분은 폐기하고 상단과 하단 목재만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일정은 이미 지연된 상태였고 추가 변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공공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업 속도와 효율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태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단순히 효율 문제로 보기에는 이 상황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위치에 오토바이를 두었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유기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컸다. 태수는 절단 방식 대신 원목 전체를 안전하게 하강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크레인과 고정 스트랩을 이용해 오토바이가 박힌 구간을 통째로 분리한 뒤 지상에서 정밀 확인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작업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추가될 예정이었다. 박성호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다. 현장 판단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태수는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절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속과 체인이 직접 맞물릴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상부는 조건부 승인했다. 단,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은 현장 반장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날 오후, 작업은 일반 벌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줄기 상단과 하단을 정밀 계산해 절단 위치를 정하고
오토바이가 포함된 구간을 완충장치로 고정했다. 긴장감이 현장을 지배했다. 통상적인 벌목과 달리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다. 수시간의 준비 끝에 문제의 구간은 원형을 유지한 채 지면으로 내려왔다. 길이 약 1.8m의 통목이었다. 그 안에 박힌 오토바이는 예상보다 더 깊게 파묻혀 있었다. 나무는 금속을 파괴하지 않았고 금속도 나무를 부수지 않았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은 채 공존한 시간의 흔적이었다. 지상에서 다시 확인하던 중 태수는 좌석 하부의 비정상적인 돌출을 발견했다. 스프링 구조 아래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좌석을 분리하자 작은 가죽 공구 가방이 드러났다. 겉면은 심하게 낡아 있었지만 외부를 감싼 방수천은 비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작은 반지 케이스 하나, 군번줄 하나, 그리고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에 밀봉된 편지 한 통. 군번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민재. 생년월일 1970년. 대한민국 육군. 입대 연도 1989년. 편지의 날짜는 1989년 9월 12일이었다. 태수는 편지를 현장에서 바로 펼치지 않았다. 기록 절차에 따라 내용을 보존해야 했다. 그러나 봉투 위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시선을 붙잡았다. 은지에게. 오토바이가 왜 나무 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방치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선택이었고 누군가의 계획이었으며 결국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산림구역에서 35년 전의 시간이 갑자기 현재로 밀려 들어왔다. 작업 일정은 여전히 촉박했고 관리자는 여전히 효율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나무를 단순한 목재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김태수는 발견 직후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상부에 올렸다. 사진 자료, 목재 직경, 금속 노출 범위, 절단 위험도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다. 해당 구간을 일반 벌목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장비 파손과 인명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오토바이가 포함된 부분은 통째로 분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 뒤 박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일정이 밀리고 있다. 이번 분기 산림정비 사업은 이미 예산 감사를 앞두고 있었고 일정 지연은 곧 문서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금속이 박힌 구간은 절단에 폐기하고 상단과 하단 목재만 활용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 효율과 비용이 우선이었다. 태수는 지시를 들으면서도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현장 판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기계톱 체인과 금속 프레임이 맞물릴 경우 체인 이탈 가능성은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의 위치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다. 지면에서 6m 높이, 줄기 중앙에 깊게 박혀 있었다.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 놓였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박성호는 재차 일정 압박을 언급했다. 사업은 공공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역 전체를 정리해야 다음 단계 토양 보강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태수 개인의 판단으로 사업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긴장은 남았다. 현장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오토바이 나무라는 말이 먼저 퍼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신기한 발견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자 중 일부는 체인 손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재소 장비 교체 비용은 상당했고 한 번의 사고로 전체 예산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나왔다. 태수는 팀원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다. 일반 절단은 위험 요소가 크며 통째로 분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업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였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체인팀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성호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나타난 그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을 재확인했다. 금속이 포함된 부분을 남겨두면 목재 수율이 떨어진다는 계산 자료를 제시했다. 구역 내 주요 수목은 이미 관리 대상이었고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태수는 기록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오토바이 프레임은 단순히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목질과 결합된 형태였다. 절단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한 이 물체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89년 군번줄과 편지가 발견된 이상 개인 유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성호는 한동안 말을 아꼈다. 사업 관리자로서 판단은 숫자와 일정에 기반해야 했다. 그러나 유물이 포함된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임의로 폐기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통째로 분리하되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은 현장 반장이 감수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작업 완료 기한은 연장되지 않았다. 태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단순한 벌목 작업이 아니라 책임이 걸린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비 배치가 재조정되었고 크레인 사용 일정이 다시 짜였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옳은 선택이라고 여겼다. 박성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 점은 분명했다. 이 말은 지시이면서 동시에 책임 회피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공식 문서에는 통절단 승인 사유가 안전 확보로 명시되었다. 현장으로 돌아온 태수는 다시 한번 오토바이가 박힌 줄기를 바라보았다. 금속 표면은 녹으로 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또렷했다. 좌석 하부에서 발견된 가방과 군번줄, 편지의 존재는 이미 그의 판단을 굳히고 있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베어내고 끝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편지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공식 절차상 보관은 현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사본을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날짜는 1989년 9월 12일, 입대 직후 시점과 일치했다. 내용은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 그러나 봉투에 적힌 이름은 분명했다. 은지. 1989년이면 군 복무 기간은 약 30개월이었다. 만약 사고가 1990년 1월에 발생했다면 입대 후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 사이 오토바이는 숲 어딘가에 숨겨졌고 이후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 위치가 우연이 아니라면 의도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아침,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통절단 준비가 완료되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었다. 긴장감은 전날보다 더 높았다. 박성호는 현장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중간 관리자에게 상황 보고를 받겠다고 전했다. 작업은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오토바이가 포함된 구간은 원형을 유지한 채 지면으로 내려왔다. 사고는 없었다. 일정은 예상보다 더 지연되었지만 장비 손상도 없었다. 박성호에게는 결과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만약 지시대로 절단했다면 가방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군번줄과 편지도 산산이 흩어졌을 것이다.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은 기록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이었다. 오토바이가 왜 그 위치에 있었는지, 편지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은지가 누구인지. 그러나 아직 그 단계는 오지 않았다. 우선은 발견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보관하고 공식 기록을 남겨야 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산림 구역에서 행정과 현장의 긴장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작업 변수가 아니었다. 태수는 알고 있었다. 이 나무가 품고 있던 것은 비용과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이라는 것을. 통절단으로 분리된 구간은 임시 보관 장소로 옮겨졌다. 길이 약 1.8m, 직경이 거의 1m에 달하는 통목 안에 오토바이가 깊게 박혀 있었다. 일반적인 벌목 대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감이었다. 작업자들은 안전점검을 마친 뒤 해체 가능 범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금속과 목질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은 채 수십 년을 버텨온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분리는 금물이었다. 김태수는 현장 기록을 남긴 뒤 좌석 하부에서 발견된 가죽 가방을 정밀 확인하기로 했다. 가방 외부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지만 방수천으로 감싸져 있었던 덕분에 내부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과 영상 기록을 먼저 진행했다.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개인 유물은 사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필수였다. 가방을 열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작은 반지 케이스였다. 짙은 색의 벨벳 소재였고 모서리 부분은 달아 있었다. 안에는 단정한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이었다. 당시 20대 초반 청년이 준비했을 법한 수준이었다. 오래된 금속 특유의 변색은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그 다음은 군번줄이었다. 얇은 체인에 연결된 금속 태그에는 분명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민재. 생년월일 1970년. 대한민국 육군. 입대 1989년. 신분은 이등병. 각인 상태로 보아 실제 지급품이었다. 군번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복무 중 사망했거나 최소한 복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밀봉 봉투 안에 보관된 편지가 있었다. 종이는 약간 황변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날짜는 1989년 9월 12일, 입대 직후 시점이었다. 수신인은 은지로만 적혀 있었다. 성은 없었다.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낭독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 시점과 군번줄 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었다. 태수는 현장에서 편지를 읽지 않았다. 우선 군 복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는 다음 날 하루 연가를 신청했다. 20년 넘게 현장 일을 하면서 개인 사유로 자리를 비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차상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평창군 도서관으로 향했다. 군 사망자 명단은 국가기록원과 연동된 자료로 확인 가능했다. 1989년 입대, 1990년 사고 여부를 중심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기록은 비교적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이민재. 1989년 8월 입대. 1990년 1월 훈련 중 사고로 순직 처리. 복무 기간 4개월. 공식 기록은 간략했다. 사고 원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훈련 중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로써 시간의 흐름은 정리되었다. 1989년 9월 편지 작성. 1990년 1월 사망. 그 사이 오토바이는 숲 어딘가에 보관되었다. 이후 35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 문제는 은지였다. 편지에는 성이 없었다. 1989년 평창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명단을 확인해야 했다. 태수는 교육청 기록을 통해 당시 졸업 앨범 보관 여부를 문의했다. 몇 차례 전화를 거친 끝에 지역 역사 자료실에서 해당 연도의 졸업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었다. 1988년 평창고등학교 졸업생 중 근지라는 이름은 3명이었다. 그러나 군번줄의 주소 등록지와 졸업 앨범의 동네 기록을 대조하자 1명으로 좁혀졌다. 서은지. 당시 주소는 평창군 구 로깅로드 인근 마을이었다. 오토바이가 발견된 산림구역과 가까운 위치였다. 그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서은지의 이후 주소 변동 기록을 확인했다. 1991년 서울로 전입.
1995년 결혼으로 성이 한으로 변경. 최근 주소는 서울 노원구. 더 이상 개인정보 열람은 제한되었지만 고령자 복지 시설 명단에서 한은지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다. 나이는 1970년생으로 일치했다. 태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현장으로 돌아왔다. 팀원들에게는 군 사망 사실만 공유했다. 불필요한 추측은 배제했다. 오토바이와 통목은 임시 보관 상태로 유지되었고 문화재 여부 검토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가 이루어졌다. 공식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이미 처리 불가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처음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입대 전날 고백하지 못한 마음에 대한 고백.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직접 반지를 끼워주겠다는 약속. 오토바이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겠다는 계획. 돌아오지 못하면 그 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라는 문장. 문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반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이 물건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35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메시지였다. 편지에 적힌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의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다. 은지에게 전달하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 절차를 마쳐야 했다. 사망자의 유품 반환은 법적 상속인 확인이 필요했다. 군 기록상 부모는 이미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배우자 등록은 없었다. 즉, 약혼 관계였던 은지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태수는 고민했다.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유품은 군 보훈청이나 유족 없는 순직자 관리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편지의 수신인은 분명했다. 이민재는 은지를 염두에 두고 남겼다. 그는 지자체 문화 담당자와 통화했다. 개인적 사연이 분명한 유물의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 수령 의사 확인과 위임 서류 작성이 필요했다. 시간은 이미 2024년 4월로 넘어가고 있었다. 발견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행정 절차와 자료 확인으로 일정은 빠르게 흘렀다. 오토바이가 나무에 박힌 채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역 언론의 소규모 기사로 실렸다. 그러나 반지와 편지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태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가야 했다. 유품을 직접 전달하기 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발견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통목과 오토바이는 그대로 보관 상태로 유지되었다. 상부에서는 추가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작업 지연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안전 확보라는 명분 아래 승인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민재의 이름은 기록상 1990년 1월에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약속은 2024년에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사람, 서은지였다. 그녀가 이 편지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35년 전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김태수는 서울로 향하기 전 다시 한번 편지 내용을 정리했다. 날짜는 1989년 9월 12일, 입대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다.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은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두었다. 군 복무가 끝난 뒤 돌아와 반지를 끼워주겠다는 약속, 오토바이를 아무도 찾지 못할 장소에 두겠다는 계획,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라는 표현. 모든 문장은 단정적이었다. 변명이나 후회 대신 단순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다. 태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돌아오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 집 앞까지 갈게. 그 다음 줄에 적힌 문장은 더 짧았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 나무가 대신 말해줄 거야. 이 문장은 발견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오토바이는 실제로 나무에 남아있었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군 기록은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 1990년 1월, 훈련 중 사고. 복무 4개월. 사망 통지서는 가족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약혼이나 결혼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지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당시의 관행을 고려하면 가족 중심 통보가 일반적이었다. 태수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요양시설로 연락했다. 한은지라는 이름이 입소자 명단에 있었다. 1970년생, 배우자 사망 2021년. 보호자는 외동딸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시설 측은 방문 목적을 묻고 신분 확인 절차를 요구했다. 태수는 자신이 산림청 위탁 현장 반장임을 밝히고 1989년과 관련된 개인 유물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뒤 그는 서울로 이동했다. 요양시설은 비교적 규모가 컸고 고령자 재활과 장기 요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접수 과정에서 그는 발견 경위와 군 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시설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35년 전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입소자의 인지 상태가 일정 부분 저하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면회 허가가 내려졌고 그는 지정된 시간에 방문실로 안내되었다. 한은지는 올해 50이었다. 입소 사유는 조기 치매 진단과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일상 대화는 가능하지만 과거 기억은 단편적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태수는 준비해온 사진부터 꺼냈다. 1988년 졸업 앨범에서 복사한 단체 사진, 그리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이민재의 모습. 사진을 보여주자 한은지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몇 초가 지난 뒤 시선이 특정 인물에 머물렀다. 입술 사이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민재.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태수는 편지를 꺼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편지를 읽기 전에 군 기록을 먼저 설명했다. 1989년 입대, 1990년 1월 사고. 공식 사망 처리. 한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훈련 중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는 오랜 시간 굳어진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듯했다. 태수는 그 점을 확인했다. 편지와 반지의 존재를 언급하자 한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반지요. 태수는 벨벳 케이스를 열었다. 단정한 금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35년 동안 나무 속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글자는 또렷했고 내용은 분명했다. 고백하지 못한 이유, 돌아와서 직접 말하겠다는 약속, 오토바이를 숨긴 위치, 나무가 대신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는 문장. 편지가 끝났을 때 한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민재가 명확한 약속 없이 떠났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입대 전날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인사했고 이후 몇 통의 짧은 편지가 오갔을 뿐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훈련이 힘들다는 내용이었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 사고 소식이 전부였다. 반지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약속을 계획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 1989년 당시 두 사람은 20살이었다. 대학 진학 여부를 두고 각자의 고민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다. 그녀는 민재가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태수는 오토바이 위치와 발견 경위를 설명했다. 평창 산림구역, 벌목 점검 중 발견, 통째로 분리, 좌석 아래 가방. 편지에 적힌 내용과 실제 발견 위치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은지는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정의 표현은 크지 않았지만 기억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다. 그럼 나를 기다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네요. 그 문장은 35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태수는 답을 대신하지 않았다.
편지에 적힌 문장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돌아오면 직접 끼워주겠다는 약속. 돌아오지 못하면 나무가 증거가 된다는 표현. 약속은 미완이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시설 측은 유품 전달 동의서를 준비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수령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했다. 하는지는 서명했다. 반지는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군번줄과 편지는 사본을 남긴 뒤 원본을 함께 보관하기로 했다. 추후 공공 전시 여부는 그녀의 의사에 따르기로 합의되었다. 그날 면회는 길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이 한꺼번에 열리면 인지 상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1990년 이후 멈춰있던 한 문장을 다시 받아들였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다. 태수는 서울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요양시설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반지 착용 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겼다. 오토바이와 통목의 처리 방향은 그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성호에게는 아직 세부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된 뒤에 하기로 했다. 1989년 9월 12일에 쓰인 편지는 2024년 4월에야 수신인에게 도착했다. 시간의 간격은 35년이었다. 그 사이 오토바이는 나무 속에 남아 있었고 군 기록은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발견을 어떻게 기억으로 남길지에 대한 결정이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김태수는 바로 평창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리였다. 발견 경위, 군 기록 확인 과정, 하는지의 수령 동의서 사본, 편지 원문과 복사본, 반지 전달 사실까지 모두 문서로 정리했다. 공공사업과 연관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록은 명확해야 했다. 개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박성호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했다. 전화로 전달하기에는 내용이 길었고 일부는 문서로 남겨야 했다.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박성호는 처음에는 통상적인 경과 보고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반지와 편지의 존재, 군 기록 확인, 그리고 하는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듣자 표정이 달라졌다. 박성호는 가장 먼저 법적 문제를 확인했다. 유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군 보훈처에 통보해야 하는지, 언론에 공개될 경우 기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의 질문은 대부분 행정적이었다. 태수는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내놓았다. 수령 동의서, 시설 측 확인서, 발견 위치와 편지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정리한 보고서. 모든 절차는 기록상 문제없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박성호는 한동안 말을 아꼈다. 오토바이가 나무에 박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반지와 편지의 사연까지 알려질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이 분명했다. 이미 일부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태였다. 관리자로서 그는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를 제안했다. 통목과 오토바이를 서울의 박물관이나 군 관련 전시 공간에 기증하는 방안이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 사례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태수는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물건은 특정 기관의 홍보물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견 장소가 평창이었고 오토바이가 숨겨진 곳도 그 지역이었다. 이민재의 삶과 약속이 시작된 장소를 떠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하는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당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었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인상이 남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 그는 우선 하는지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받아오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하는지는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통목과 오토바이는 평창에 남겨두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약속을 숨긴 곳이니까요. 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다.
태수는 그 문장을 박성호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 사이 지역 언론에서 본격적인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단순한 자연현상 기사에서 시작해 군번줄과 편지 이야기까지 확인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박성호는 공식 브리핑을 준비했다. 태수에게도 동석을 요청했다. 발견자이자 현장 책임자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필요했다. 브리핑에서 박성호는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산림 점검 중 발견,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절단, 유물 발견, 군 기록 확인, 당사자 전달. 그는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태수는 발언을 최소화했다. 오토바이와 나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라고만 말했다. 기사 제목에는 평창 소나무 속 오토바이 35년 만에 전해진 약속 같은 표현이 붙었다. 온라인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댓글에는 군 복무를 떠올리는 이들의 글이 이어졌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세대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반응도 있었다. 박성호는 분위기를 빠르게 읽었다. 초기에는 일정 지연을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다른 계산이 필요했다. 통목을 공공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평창군과 협의해 작은 기념 공간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서울로 옮기는 대신 지역 내에 남겨두는 방식이었다. 태수는 그 제안에는 동의했다. 상업적 전시가 아닌 조용한 기념 공간이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다. 하는지에게도 그 계획을 전달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개관식이나 과도한 행사 없이 조용히 두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름과 생년, 그리고 약속에 대한 문장 하나만 남기면 충분하다고 했다.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통목은 방부 처리를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원형을 유지한 채 보호 구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토바이는 세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녹과 흔적까지 포함해 시간의 일부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결정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식 문서로 남겼다. 군 보훈처에도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민재의 순직 기록과 이번 발견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별도의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법적 문제는 정리되었다. 남은 것은 실제 설치 작업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태수는 한 번 더 서울을 찾았다. 개관 일정과 관련해 하는지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받았어요. 라는 말이 전부였다. 약속은 반지와 편지로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뜻이었다. 2024년 여름, 평창군 공원 내에 작은 구조물이 완성되었다. 공식 명칭은 철의 심장으로 결정되었다. 이민재 1970-1990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기억하며라는 문장이 새겨졌다. 하는지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최소한으로만 표기되었다. 설치가 완료된 날, 태수는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현장 반장의 자격으로 서 있지 않았다. 단순한 방문자였다. 통목은 그대로였고 오토바이도 그대로였다. 나무가 금속을 감싸 안은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35년의 시간이 한자리에 응축된 채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부는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나 대부분은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떠났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박성호는 이 사건을 기관의 사회적 책임 사례로 정리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태수의 판단이 없었다면 이 유물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일정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민재의 이름은 1990년 이후 군 기록 속에만 존재했지만 2024년 이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남게 되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택은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냈다. 평창의 한 산림 구역에서 시작된 발견은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기다림과 오해, 그리고 늦게 도착한 진실에 대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누군가가 읽고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었다. 서울 노원구 요양시설에 다시 방문했을 때 김태수는 이전과 다른 긴장을 느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지가 전달된 뒤 하는지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편지 내용이 그녀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싶었다. 시설 측 기록에 따르면 반지를 받은 이후 며칠간 그녀의 과거 회상 빈도가 증가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었고, 특히 딥대 전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던 기억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평가였다. 의료진은 이를 감정적 자극에 따른 일시적 활성화로 보았다. 태수는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하는지는 반지를 자주 손에 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혼란을 보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표정이 안정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료 기록상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에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났다. 이번에는 편지 내용을 다시 묻지 않았다. 대신 1989년 당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졸업 직후의 고민, 군 입대, 마지막 만남. 그녀는 일부 기억을 이어갔다. 민재가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다는 점, 평창의 한적한 길을 함께 다녔다는 점, 입대 전날 특별한 말이 없었다는 점. 그녀는 그때를 두고 오랫동안 끝내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고백이 없었고 약속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사고 소식을 들은 뒤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다고 했다. 자신이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이 먼저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태수는 편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상기시켰다. 돌아오면 직접 말하겠다. 그 문장은 그 당시의 침묵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근거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직접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문자나 편지로 대신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1991년에 서울로 이사했고 이후 대학에 진학했다. 1995년에 결혼했고 남편과는 20년 넘게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요양시설에 들어오게 되었다. 삶은 이어졌지만 1989년과 1990년의 공백은 별도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닫아두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반지를 받은 이후 그 공백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말하지 못했을 뿐 말할 생각은 있었던 거네요. 이 문장은 그녀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기다림의 실패가 아니라 전달되지 못한 약속으로 재해석되었다. 태수는 그녀에게 통목 설치 계획을 설명했다. 평창공원에 작은 기념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름과 연도만 남긴다는 점을 알렸다. 그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단, 행사나 과도한 추모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며칠 뒤 지역 언론에서 하는지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시설 측은 보호 차원에서 거절했다. 대신 서면으로 짧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녀는 약속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한 문장만 남겼다. 그 문장은 기사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태수는 그 반응을 읽으며 생각했다. 35년 동안 유지된 오해는 단 한 통의 편지로 풀렸다. 그 과정에서 극적인 장면은 없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기록상 분명한 전환점이 존재했다. 1989년 9월 12일에 작성된 문장이 2024년 4월에 도달했고 그 사이에 놓였던 해석이 바뀌었다. 하는지는 반지를 일상적으로 착용하지는 않았다. 의료진의 권고로 보관함에 두고 면회 시간에만 꺼내 확인한다고 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시간이 길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반지를 받은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다.
편지를 공공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였다. 원본은 그녀가 보관하되 사본은 기념공간에 함께 전시하는 방안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동의했다. 그가 남긴 말이니까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로써 전달 과정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군번줄과 편지 사본은 평창군에 보관되었고 원본은 한은지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은 사라졌다. 행정적으로도 정리되었다. 2024년 5월, 태수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통목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안내문에는 간략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발견 경위, 연도, 군 복무 기록, 약속에 대한 언급. 과장된 표현은 배제되었다. 사실만 남겼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다. 1989년의 선택이 2024년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전달되었다. 오해는 해소되었고 기록은 남았다. 한은지는 이후로도 몇 차례 태수에게 안부를 전했다. 짧은 통화였고 대부분은 시설사회복지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기억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1989년에 대한 표현은 달라졌다. 그는 돌아오려 했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 문장은 35년의 시간을 다시 배열했다. 떠난 사람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남은 사람의 기억도 바뀐다. 태수는 그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이 일정 지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평창의 한 나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기록으로 정리되었다. 한 사람은 1990년에 멈췄고 다른 한 사람은 2024년에 다시 이어졌다. 그 사이를 연결한 것은 반지와 편지, 그리고 나무였다. 김태수는 서울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그 반지의 무게를 잊지 못했다. 금속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35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약속의 무게였다. 그는 현장으로 복구했지만 이전과 같은 감각으로 이를 대할 수 없었다. 일정과 수율, 예산과 보고서가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놓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한은지가 반지를 받은 날 이후 그녀의 말투는 조금 달라졌다고 시설 측은 전했다. 그는 나를 떠난 게 아니었네요. 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해석이 바뀌면서 기억의 방향도 달라졌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고 외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기록에는 분명히 남았다. 상담 기록에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태수는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전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반지를 받은 이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를 직접 듣고 싶었다. 한은지는 이전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민재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미완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때 그는 겁이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입대 전날의 분위기를 떠올렸다. 대학 진학 이야기가 오갔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때는 둘 다 20살이었고 군 복무가 끝난 뒤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막연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태수는 편지의 일부 문장을 다시 상기시켰다. 고백하지 못한 이유, 직접 말하고 싶었다는 고집, 돌아와서 끼워주겠다는 계획.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 이어졌다. 문자나 편지로 대신하지 않고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녀는 1990년 이후의 시간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기다릴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진학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과의 삶은 성실했고 딸을 키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1989년의 마지막 만남은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가 말하지 않았다는 게 오래 남았어요. 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그 침묵을 거절로 해석했고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하려 했다는 설명이었다. 반지와 편지가 없었다면 그 해석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태수는 반지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손에 있었다. 대신 오토바이가 나무에 박혀있던 위치와 발견 과정을 다시 설명했다. 편지에 적힌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라는 표현과 실제 발견 위치가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럼 그는 끝까지 돌아올 생각이었네요.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다. 기다림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중단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제안했다. 반지를 공식적으로 전달 완료로 기록하는 대신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공식 행사나 추가적인 의식은 원하지 않았다. 기억은 개인의 것이고 과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다. 공원에 설치된 통목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기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약속의 주인공은 민재이고 자신은 그 약속을 알게 된 사람일 뿐이라는 이유였다. 태수는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는 없습니까?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이제는 없어요. 그 말은 지난 35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평창으로 돌아온 태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2년 전 아내를 잃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떠올랐다. 사소한 약속, 미루어 둔 말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그는 그것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른 결말을 보여주었다. 약속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도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 민재의 약속은 35년을 돌아 도착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는 공원에 설치된 통목 앞에 다시 섰다. 설명문에는 이름과 연도,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기억하며 과장된 표현은 없었고 감정적 문구도 없었다. 사실만 남겼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은 남았다. 전달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전달은 한 사람의 해석을 바꾸었다. 며칠 뒤 하는지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시설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를 다르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태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단지 안전을 이유로 통절단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시간을 건너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1989년 9월 12일에 쓰인 편지는 2024년 4월에 도착했다. 그리고 2024년 6월, 그 편지의 의미는 다시 정리되었다. 기다림은 더 이상 미완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사고로 중단된 계획이었다. 태수는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남겨두었던 말은 없는지, 전달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남아있을 때 말해야 한다는 것, 약속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는 통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오토바이는 여전히 나무 속에 박혀 있었다. 금속은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태수는 업무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일정과 효율을 우선하되 그 안에 남겨진 흔적을 무시하지 않았다. 모든 나무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무는 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1990년에 멈췄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2024년에 도착했다. 한은지는 35년 동안 오해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문장으로 기억을 정리했다. 그리고 태수는 그 사이를 연결한 사람으로 남았다. 2024년 가을이 되자 평창공원에 설치된 통목은 더 이상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지역기사 한두 개로 시작된 관심이 점차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주말이면 인근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대부분은 조용히 설명문을 읽고 잠시 머문 뒤 돌아갔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남겼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오래 서 있었다. 공식적인 개관식은 없었다. 군청에서도 과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 한은지의 요청이었고 김태수 역시 그 방식을 지지했다. 이 이야기는 행사로 소비될 일이 아니었다. 약속은 조용히 전달되었고 그 전달 자체로 충분했다. 박성호는 내부 보고서에 이번 사례를 공공가치 보존 사례로 정리했다. 일정 지연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과적으로 기관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가 붙었다. 그러나 태수는 그 문장을 크게 의미 두지 않았다. 보고서는 행정의 언어였고 그가 본 것은 다른 것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 태수는 작업복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공원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현장 점검을 이유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통목 앞에는 젊은 커플이 서 있었다. 남자는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설명을 읽으며 흥미를 보였고 여자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고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손을 잡았다. 특별한 제스처는 아니었지만 그 장면은 태수에게 충분한 의미를 남겼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1989년의 약속이 2024년의 손잡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며칠 뒤 한은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인지 기능이 다시 느려졌다고 했다. 태수는 다시 서울을 찾았다. 병실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러나 반지는 여전히 보관함에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그녀가 반지를 가끔 꺼내 확인한다고 전했다. 태수는 그녀에게 공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 안내문 앞에서 오래 머무는 모습, 젊은 커플이 손을 잡았던 장면까지.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네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후회가 남았는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미 필요한 말은 다 전달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약속은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했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완성되었다. 서울을 떠나며 태수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했다. 2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말하지 못한 것들에 매달려 있었다.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 더 자주 표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침묵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다른 답을 보여주었다. 시간은 해결하지 않는다. 전달이 해결한다. 말해진 약속, 전해진 마음, 확인된 진실이 해결한다. 민재의 편지는 35년을 건너 도착했고 그 한 통의 종이가 한 사람의 기억을 바꾸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전달되었다. 겨울이 오기 전 공원 관리팀은 통목 보호 상태를 점검했다. 나무는 여전히 단단했고 오토바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일부는 녹이 더 번졌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태수는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연말이 가까워졌을 때 한은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족은 조용한 장례를 치렀고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다.
시설 측을 통해 태수에게 짧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반지는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결정이었다. 반지는 그녀의 유품으로 남겨두겠다는 뜻이었다. 태수는 그 소식을 들은 뒤 공원을 찾았다. 안내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과 연도를 다시 읽었다. 이민재 1970-1990.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그 약속을 알게 된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약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통목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35년을 지나 도착한 편지, 그 편지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한 선택. 그 모든 것이 이 나무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조수석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겠네. 누군가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평창의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았다.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개인적인 사연을 떠올리며 찾았다. 안내문은 길지 않았고 설명도 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에는 충분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빼앗는다. 사람을, 기회를, 말하지 못한 순간을. 그러나 시간이 빼앗지 못하는 것도 있다. 진심으로 남긴 마음, 끝까지 돌아오려 했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대신 전해주는 누군가의 선택이다.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을 남기지 않았다. 한 청년은 돌아오지 못했고, 한 여성은 오해 속에 시간을 보냈으며, 한 현장 반장은 우연히 그 흔적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서로를 이어주었다. 약속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전달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러나 말해진 마음은 남는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오해가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선택이 그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다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말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 약속이 있다면 오늘 말하는 것. 평창의 나무는 여전히 서 있다. 그 안에 박힌 오토바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리는 지나간 시간을 증명한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말해준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잠시 생각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시간이 대신 말해줄 것이라 믿고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약속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늦지 않게 전해지면 된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이나 거창한 사건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약속과 마음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한마디, 미루어 둔 진심, 시간이 지나면 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작은 진심 하나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반드시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보다 진심으로 남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